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7, 80년대의 리버풀은 4번의 유러피언컵 우승을 비롯해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림으로써 잉글랜드 축구와 유럽 축구 역사에 손에 꼽히는 왕조를 구축하였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하여 7, 80년대의 지배자였던 리버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대의 리버풀은 5번의 1부 리그 우승을 경험했던 팀이었으나 1953-54 시즌에 강등을 당한 뒤부터 샹클리가 부임하기 전까지 무려 5시즌 동안 2부 리그에 박혀있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샹클리가 부임한 이후 뿌리부터 갈아엎는 대개혁을 진행시킨 끝에 2부 리그에 강등당하고 8시즌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샹클리 감독은 리버풀의 1부 리그 승격 이후 2시즌 만에 리버풀에게 1부 리그 우승을 선사하였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리버풀을 이끌며 제국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 결과 샹클리의 지휘하에 리버풀은 1972-73 시즌 UEFA컵에서까지 우승을 달성해내는 쾌거를 달성하니 이 우승은 훗날 리버풀의 붉은 제국이 출범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렇게 리버풀의 토대를 닦은 샹클리 감독은 1974년에 은퇴를 선언하였는데 샹클리 감독이 은퇴한 이후 리버풀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샹클리 감독의 뒤를 이은 페이즐리 감독은 본래 샹클리 감독의 수석 코치로 활동하던 인물이었고 샹클리 감독의 유산을 훌륭히 이어받았습니다. 무려 15년이나 리버풀을 이끌었던 샹클리 감독의 공백을 페이즐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현 시대의 퍼거슨 감독과 벵거 감독이 은퇴한 이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맨유와 아스날을 생각하면 실로 완벽한 계승식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페이즐리 감독도 첫 시즌에는 무관으로 시즌을 끝마치며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 다음 시즌 리그와 유에파컵 더블을 달성하며 리버풀 전성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 리버풀은 일찍이 카테나치오와 토탈풋볼에 무력화되었던 킥앤러시 전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킥앤러시 전술을 완성하여 유럽 무대에서 이를 유감없이 선보였고 1976-77 시즌 유러피언컵에서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메넨글라드 바흐였으나 리버풀은 메넨글라드 바흐를 3대1로 격파하였고 구단 역사상 첫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하며 유럽의 왕좌에 올라서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리버풀의 기세는 그 다음 시즌에도 이어졌는데 우선 1977 UEFA 슈퍼컵에서 함부르크를 1-2차전 도합 7대1로 박살내며 우승을 차지하였고 1977-78 시즌 유러피언컵에서는 16강에서 디나모 드레스덴, 8강에서 벤피카 등을 격파한 후 지난 대회 결승에서 맞붙었던 메넨글라드 바흐를 상황에서 격파하며 다시금 결승에 진출합니다. 유러피언컵 결승 상대는 클리프 브리어였는데 이 결승전에서 리버풀은 달글리시의 결승골로 승리하며 유러피언컵 2연패를 달성해냅니다. 헌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리버풀의 앞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하니 바로 2부 리그에서 승격해 올라왔던 노팅엄 포레스트였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승격한 첫 시즌에 리버풀을 밀어내고 리그 우승과 EFL컵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는데요. 만약 리버풀이 유러피언컵 우승에 실패했다면 리버풀은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밀려 유러피언컵 진출에 실패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리버풀이 유러피언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노팅엄 포레스트의 반란은 잉글랜드 리그를 넘어 유러피언컵에서도 이어져 리버풀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1978-79 시즌 리버풀은 유러피언컵 32강전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와 맞붙게 되었고 여기서 충격패를 당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맙니다. 참고로 1978 UEFA 슈퍼컵에서도 안더레트를 상대로 접전 끝에 패해 준우승에 그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후 남은 시즌 동안 재정비를 해낸 리버풀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해내는데 성공하였지만 다음 시즌에 참전한 유러피언컵에서 또 한 번 32강 탈락을 당하는 굴욕을 겪으면서 리버풀의 위상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고 맙니다. 1980-81 시즌 리버풀은 리그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제국의 붕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은 리그에서는 고전했지만 EFL컵에서 웨스트햄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반등을 시작했고 유러피언컵에서 진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퍼거슨 감독의 에버딘을 완파한 것을 시작으로 기세를 올린 리버풀은 체스크 소피아를 격파하며 4강에 안착하였고 4강에서는 루메니게와 브라이트너가 이끌던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접전 끝에 원정골 다득점 원칙을 바탕으로 결승에 올라서는데 성공합니다.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일명 독수리 오용절을 앞세워 라리가에서 왕조를 세우고 있던 레알 마드리드였고 치열한 접전 끝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세 번째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여 다시금 붉은 제국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세 번째 유러피언컵 우승 이후 리버풀은 유러피언컵에서는 한동안 고전하였지만 리그에서는 그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고, 페이즐리 감독이 은퇴한 이후 부임한 페이건 감독의 지휘하에 1983-84 시즌 리그 우승과 EFL컵 우승을 달성하고 나아가 다시 한번 유러피언컵 결승에 올라 AS 로마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이뤄내면서 리버풀은 명실상부 한 시대의 지배자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붉은 제국 리버풀의 전성기 멤버로는 케니 달글리시, 그레이엄 수네스, 앨런 한센, 이안 러시, 필 닐, 레이 클레멘스, 케빈 키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선수들이 존재하지만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케니 달글리시는 붉은 제국 리버풀의 아이콘과도 같은 선수였으며, 그레이엄 수네스는 리버풀의 킥앤러시 전술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미드필더였습니다. 또한 앨런 한센은 리버풀의 수비를 완벽히 다져넣은 센터백이었으며, 이안 러시는 달글리시와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득점 머신이었죠. 필 닐은 붉은 제국 리버풀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함께한 라이트백이었고, 레이 클레멘스는 리버풀의 골문을 철벽처럼 지킨 선수였으며, 케빈 키건은 리버풀 전성기의 서막을 열고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떠난 선수였습니다. 리버풀은 1984-85 시즌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또다시 유러피언컵 결승에 올라서면서 그 압도적인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터컨티넨탈컵에서 직후에 원맨쇼에 당하며 플라멩구에게 3대0으로 완패해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라보진 못했지만 리버풀은 명실상부 대기록을 앞둔 탑독의 팀이었습니다. 만약 해당 시즌 유러피언컵 결승전에서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 당시 유러피언컵 통산 우승 기록 1위를 지키고 있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트로피 격차를 1개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러피언컵 최초로 2번의 연속 우승을 달성하는 팀이 될 수 있었기에 수많은 리버풀의 팬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불멸의 제국이 되어 유럽을 계속해서 지배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처럼 빛나는 듯 보였던 제국의 미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과 함께 부서지고 맙니다. 유벤투스를 상대로 치르는 1984-85 시즌 유러피언컵 결승전에서 축구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꼽히는 헤이즐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무려 39명의 사망자와 6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리버풀은 UEFA로부터 7시즌 동안 국제대회 출전 금지라는 징계를 맞게 되면서 리버풀은 왕좌에서 끌려내려오게 되었고, 찬란했던 제국은 붕괴되었습니다. 리버풀의 훌리건들이 일으킨 헤이즐 참사는 잉글랜드 축구리그의 다른 팀들에게도 징계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리버풀을 넘어 잉글랜드 축구 전체가 헤이즐 참사의 여파로 몰락하게 되었고, 잉글랜드가 쥐고 있던 축구의 헤게모니는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되었죠. 징계와 함께 지배자의 위치에서 끌어내어진 리버풀은 자국 내 리그에서는 나름 괜찮은 성적을 내었으나 마이클 오웬과 스티븐 제라드로 위시되는 선수들이 등장하는 21세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유럽 대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